오늘따라 유난히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칼질을 해온 훈장 같은 통증이었죠. 혼자 사는 늙은이가 아프면 서럽다더니 오늘이 꼭 그날인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오늘 반찬 좀 해왔어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반찬통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겨우 방에서 나왔죠. 아이고, 애미야. 힘들게 뭘 이런 걸 다 해왔니? 너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어머님이야말로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걱정돼서요. 그리고 이거요. 요즘 무릎이며 손목이며 쑤신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알아보고 주문한 영양제예요. 하루 2알씩 꼭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제 손에 약병 하나를 쥐어주며 생긋 웃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였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복덩이를 데려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그렇게 며느리가 다녀간 뒤 저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준 영양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양제 병뚜껑에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톱으로 긁어보려 했지만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건가 싶어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종이 위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창고라는 단어와 함께 숫자 몇 개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영양제 병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붙여놓은 그 작은 쪽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본 쪽지의 내용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대체 뭘 열어보지 말라는 걸까요? 혹시 이 영양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쪽지를 다시 살펴보니 창고라고 생각했던 글자는 사실 오피스텔이었고 그 아래에는 주소로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단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죠. 이 주소는 아드님도 몰라요. 저 혼자만의 비밀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싹싹하고 착하기만 한 내 며느리가 왜 나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쪽지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인 내 아들도 모르는 오피스텔 주소를 적어놓은 걸까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73이죠. 20살에 남편 만나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자식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때 모은 돈으로 산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죠. 제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뒷바라지에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시켰죠. 그리고 3년 전 민준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 지영이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지영이는 유명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재원이었어요. 그런 애가 우리 민준이를 만나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했죠. 지영이는 결혼 후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매달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줬어요. 어머님,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라며 국밥집을 정리하게 한 것도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서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식당 보증금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애미야, 이걸로 너희 사업에 보태 쓰렴.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는 대체 뭘까요?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라는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직접 가보기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는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올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1시간이나 걸리는 낯선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들 사이에 우뚝 솟은 신축 오피스텔. 저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쪽지에 적힌 호수는 702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702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는데 문득 며느리가 영양제 병에 붙여놓았던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래에 아주 작은 숫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급히 가방에서 영양제 병을 꺼내 돋보기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 9, 8, 3, 0, 5. 설마 이게 비밀번호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 9, 8, 3, 0, 5.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온갖 명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명품 가방 수십 개가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반짝이는 보석들과 값비싼 옷들이 방 안을 어지럽게 채우고 있었죠. 심지어 한쪽 벽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담긴 커다란 금고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붙여주며 제 걱정을 하던 며느리. 어머님 편히 사시라며 낡은 국밥집을 정리하게 했던 며느리. 그 아이가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의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켜져 있는 화면에는 가계부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노트북으로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계부에는 시어머니 식당 보증금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엘사 명품백 구매로 1,500만 원, 비사 목걸이 구매로 800만 원이 지출된 기록이 있었죠. 제 피 같은 돈으로 며느리는 명품 쇼핑을 즐겼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연금 계좌 이체라는 항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연금 통장은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그 돈을 아니, 제 아들이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계부 맨 아래 투자 수익이라는 항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애, 투자금 2억 원, 월 수익 2천만 원. 저는 평생 2억 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2억 원이 투자되고 매달 2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제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분명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애미야, 이게 다 뭐니? 보시는 그대로예요, 어머님. 제가 사는 세상이죠. 어머님이 평생 국밥 말아본 돈으로는 절대 구경도 못할 세상. 지영이는 조롱하듯 웃으며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설마 아직도 제가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는 착한 며느리인 줄 아셨어요?
다 돈 때문이었죠. 어머님 명의로 된 그 낡은 빌라,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그게 필요했을 뿐이에요. 내 연금까지 내가 손을 댔단 말이냐?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지영이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요? 그 순진한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머님 연금 통장으로 더 큰 돈을 불려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저한테 맡기던데요. 자기가 번 돈보다 제가 굴리는 돈이 훨씬 크니까 이제는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제게 등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름으로 투자되고 있는 그 2억 원. 그것도 다 어머님 재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에요. 제가 서류 몇 개 위조하니까 은행에서는 바로 내주더라고요. 늙고 힘없는 노인네 명의가 이럴 땐 참 쓸모가 많아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영양제를 챙겨준 이유, 그리고 그 병에 이상한 쪽지를 붙여놓은 이유를요. 내가 나한테 그 쪽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일종의 경고였죠. 제 비밀 공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알아도 모른 척 가만히 계셔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협박이었어요. 어머님이 똑똑하시다면 조용히 입 다물고 제가 주는 영양제나 받아 드시면서 여생을 보내실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일을 크게 만드시네. 지영이는 차갑게 말하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힘없는 늙은이가 젊은 사람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오피스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본 건 전부 잊으세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준 씨에게 알리면 제가 가진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어머님을 치매 걸린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 테니까. 그럼 민준 씨 회사 생활도 순탄치 않겠죠? 선택은 어머님이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지영이는 저를 복도에 내팽개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아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협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듯이 주말마다 찾아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바보처럼 웃고만 있었죠. 저는 그 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아들을 위해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금융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였죠. 화면에 잡힌 주범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지영이의 오피스텔에서 봤던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공범으로 지영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이가 말한 투자는 결국 사기였던 겁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2억 원은 모두 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의 공범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협박할 수 있었는지를요. 저를 신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엮어서 함께 진흙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진작 경찰에 신고했다면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며느리의 오피스텔 주소와 비밀번호, 그곳에서 봤던 명품들과 현금 금고, 그리고 노트북에서 확인했던 가계부 내용까지. 제 진술은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바보였다고, 엄마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죄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녀의 범죄에 저와 아들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경찰서에서 감사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했던 젊은 형사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20년 전에 신림동에서 순회국밥이라는 식당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신입 순경이었습니다. 그때 돈도 없고 배도 고파서 식당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손짓하시더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냥 내주셨잖아요. 그때 그 국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힘내서 범인도 잡고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희미한 기억 속에서 배고픈 청년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제게 그러셨죠. 젊은 양반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 밥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지. 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이번 사건 어머님이 베푸셨던 온정이 돌고 돌아 어머님을 지켜드린 겁니다.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말았던 고된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제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 하나가 세월을 건너뛰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기로 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과거에 뿌린 작은 선행의 씨앗이 어디선가 무럭무럭 자라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 테니까요.